저는 지금 남편의 빈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35년간 입었던 작업복, 안전화, 그리고 퇴직 후 단 한 번도 입지 못한 새 골프복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1년 전 봄, 남편 재호 씨는 35년간 다니던 중소기업 공장장 자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은 우리 부부에게 평생 처음 만져보는 거금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그동안 생활비,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기에 정작 본인을 위한 취미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봐야지 않겠어? 골프 좀 배워볼까 해. 재호 씨는 퇴직 다음 날부터 골프 연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연습장으로 향하는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35년간 공장 기계 소리만 듣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재호 씨가 처음으로 필드 라운딩을 다녀온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골프 모임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재호 씨는 골프장 이야기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넓은 잔디밭, 맑은 공기,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까지. 순이야, 오늘 정말 좋은 분 만났어. 김미선 씨라고 골프장 회원권 투자로 큰돈 버신 분인데 말씀도 참 잘하시더라고. 그때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만남이 우리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재호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매번 김미선 씨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그 여자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며 골프장 회원권 투자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선 씨가 그러는데 지금 골프장 선불권 투자가 대박이래. 1년만 묶어두면 30% 수익이 보장된다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 건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미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직접 회원권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골프장 사장이랑도 친하시대. 게다가 나한테만 특별히 기회를 준다는 거야. 재호 씨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기 하나 챙기지 못하고 살아온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 맡겠습니까? 며칠 후 재호 씨는 김미선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그 여자는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당당했습니다. 저한테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골프장 투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방법으로 3억을 벌었어요. 골프장 선불권은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최고의 투자처예요. 그 여자는 고급스러운 투자 설명 자료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골프장 운영 수익 그래프, 회원권 가격 상승 추이, 심지어 골프장 사장과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재호 씨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35년간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꿈을 꾸는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이야,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손주들 학자금도 마련하고 너한테 미안했던 것도 다 갚을 수 있어. 나 좀 믿어줘. 그렇게 재호 씨는 퇴직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김미선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영수증도 받았다며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일 없기만을 바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김미선 씨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투자금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재호 씨는 매일 골프장에 나가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2달째 김미선 씨의 연락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씩 투자 현황을 보고하더니 이제는 재호 씨가 먼저 연락해도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선 씨한테 연락이 안 돼. 골프장에도 안 나오신다는데. 재호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남편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바쁘신가 보지 뭐.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호 씨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큰일 났어. 미선 씨 전화번호가 안 돼. 문자도 안 읽혀. 골프장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 회원도 아니래. 그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손주들을 위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재호 씨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으세요? 송금 증빙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재호 씨가 가져간 서류들을 본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고 골프장 선불권이라는 것도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김미선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요즘 너무 많아서 솔직히 돈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는 하시되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경찰서에서 돌아온 재호 씨는 말 한마디 없이 방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퇴직금을 날렸다고요? 그것도 사기를 당했다고요?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신 거예요? 평생 조심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 학자금은 어떡하고요? 자식들의 원망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재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밤마다 재호 씨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로 돈 돌려줘, 제발 돌려줘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깨워서 안아주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미쳤었어. 35년을 모은 돈을, 우리 노후 자금을 내가 날려버렸어. 나 때문에.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미선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 씨가 이상한 명함 한 장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이 사람들이 김미선을 찾아줄 수 있대. 성공 보수제래. 사설 탐정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여보, 그런 데는 믿을 수 없어. 또 사기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지. 재호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매일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재호 씨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사채를 썼어. 사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진 겁니까? 얼마나 빌렸어요? 2천만 원 김미선을 찾아서 꼭 돌려받을 거야. 그럼 사채도 갚을 수 있어. 재호 씨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충격과 가족들의 원망, 그리고 자책감이 남편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이 사장님, 이자 입금 안 됐는데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월 이자만 150만 원. 재호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 후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이자 갚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자식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들리는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듭니다. 아버지 빚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어요. 둘째 딸 지영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준비하느라 정신 없어요. 아빠가 사기당한 건 정말 안 됐지만 그건 아빠 책임이에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호 씨의 가슴에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재호 씨가 보험 서류를 들여다보는 걸 봤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보험 확인 좀 하는 거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재호 씨가 준비하던 마지막 계획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재호 씨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이야, 35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나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만 했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잘 살아왔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재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다음 날 아침, 재호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여보, 나 좀 다녀올게. 오늘 중요한 일 있어. 무슨 일인데요?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저녁에 봐.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도 재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순간 경찰서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희 씨 맞으십니까? 남편분이. 그 순간부터 제 기억이 흐릿합니다. 경찰서로 달려갔고 영안실에서 재호 씨를 봤습니다. 남편은 산속 나무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짧은 유서가 있었습니다. 순이야, 그리고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욕심부려서 이렇게 됐다. 생명보험금 2억이 나올 거다. 그걸로 사채 갚고 너희들 나눠 가져라.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사랑한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게 재호 씨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 나오면 우리 목도 챙겨주세요. 아빠가 유서에 쓰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김미선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재호 씨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 하나하나 뒤지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재호 씨가 김미선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김미선의 차량 번호, 자주 출몰하는 장소들, 그리고 이상한 메모 하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1502호, 검은색 벤츠, 다른 이름 사용 가능성, 박선영, 최미라. 재호 씨는 혼자서 김미선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미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 사람은 진작 도망갔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재호 씨 수첩에 적힌 피해자들에게 하나하나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사람은 60대 박영수 씨였습니다. 저도 김미선한테 5천만 원 날렸어요. 그년 골프장 선불권이라면서 제 퇴직금을 다 털어갔죠. 두 번째는 50대 최정희 씨였습니다. 저는 7천만 원 애들 결혼 자금이었어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락할수록 피해자는 늘어났습니다. 모두 골프장에서 김미선을 만났고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0명의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들을 모아 피해자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뭉치면 달라집니다. 경찰도, 언론도 우릴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돈도 날리고 창피하기만 한데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 이야기를 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남편은 35년간 모은 돈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미선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80억 원. 대부분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로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기자들도 피해 규모를 알고는 놀랐습니다. 100명, 80억.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네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경찰도 움직였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지고 김미선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재호 씨가 남긴 수첩의 정보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을 추적한 결과 김미선이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김미선은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차량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희 씨, 김미선을 잡았습니다. 제주도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미선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호 씨, 이제 당신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다. 김미선은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의 박미라라는 가짜 이름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사기로 번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당한 투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 진술, 가짜 계약서, 위조된 골프장 선불권, 여러 개의 위장 계좌. 김미선의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저 여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원망과 빚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 여자가 제 남편을 죽인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선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이름을 여러 개 사용했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왜 골프장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김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종 피해자는 150명, 총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한 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김미선은 벌을 받게 됐습니다. 배상금 집행 과정에서 김미선의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고급 외제차, 명품 가방, 부동산까지. 하지만 이미 해외로 빼돌린 돈이 많아서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배상금으로 약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을 잃고 3천만 원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큰 손실이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재호 씨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것.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서 악인을 처벌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사채 빚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재호 씨 묘소에 좋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재호,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기를 당한 노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큰아들 민수가 며칠 전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너무 심하게 했고,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가족이잖아. 둘째 딸 지영도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성묘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 재호 씨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꽃을 놓고 좋아하시던 소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여보, 김미선 그 여자 감옥 갔어요. 12년형 받았어요. 당신 억울함 풀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호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고생했어 고마워.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잃고 노후 자금을 빼앗기고 빚까지 졌던 그 암담했던 시간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싸웠고 결국 정의를 시현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웠던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어서서 맞서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것을. 재호 씨,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보험금과 제가 받은 배상금으로 저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손주들도 자주 보고 자식들과도 화해했어요.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해요, 여보.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지금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 퇴직금,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 금융감독원, 피해자 지원 단체, 도움을 받을 곳은 많습니다. 저처럼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정의는 실현됩니다.